아직도 마님을 그리 모르시오. 마님께선 내가 당신을 실컷 가지고 놀다가 혹여 기절이라도 하면 저 아래 낭떠러지로 던져버리라 하셨소. 정말이요? 정말 어머님께서.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으니 틀림없는 사실이지.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두 다리를 꼭 오므린 채 몸을 고슴도치처럼 동그랗게 마는 것뿐이었습니다. 돌쇠야, 제발 살려다오. 걱정 마시오. 나 무식하고 못 배운 놈이지만 그래도 사람 새껴 당신 몸에 손끝 하나 안 댈 테니 어서 눈이라도 좀 붙이시오. 동드기 전에 멀리 도망가야 할 게 아니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끔찍하고 공포스러웠던 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 없는 정적만이 되돌아오고 밖에서 단단히 잠긴 문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도 무서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더 큰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은 혹시라도 짐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 걸. 아들의 몸을 섞고 살았던 여자에게 비록 세상의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번 자신의 손주를 잉태했던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그저 내쫓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집안에 머슴을 보내 그런 끔찍한 짓을 하라고 명하다니 지금 다시 떠올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기억입니다. 제 인생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늘 누군가에게 내쳐지고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삶이었죠. 제가 왜 그 차가운 폐가에 홀로 갇혀 죽음보다 더한 공포에 떨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려면 이야기를 아주 먼 옛날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시절로 되돌려야만 합니다. 내가 7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노름빚에 팔려 그 댁에 식모로 들어가던 바로 그날부터 말입니다. 저는 지독히도 가난한 집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라비가 셋이나 있었지만 그 누구 하나 제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지 않았죠. 첫째는 망나니요, 둘째는 한량이었으며 셋째는 정신이 온전치 못해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무지했지만 마음만은 착하셨던 제 어머니는 45이라는 늦은 나이에 저를 가진 줄도 모르고 그저 살이 찌는가 보다 몸이 붓는가 보다 하고 지내시다 밭 한가운데서 저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막내딸의 탄생을 반기는 사람은 집안에 아무도 없었죠. 저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술과 노름에 빠져 집에 한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던 아버지는 제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밥만 축내는구나. 그의 손에 소쿠리가 잡히면 소쿠리로, 막대기가 잡히면 막대기로 온몸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혹여 쟁기라도 들고 저를 쫓아오는 날에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멀리 도망쳐야만 했죠. 그나마 아버지가 안 계실 때면 어머니는 오라비들 몰래 뜨끈한 고구마를 하나씩 품에 안겨주시거나 옥수수 알이라도 떼어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망나니 같던 위에 두 오라비가 집에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저를 광에 가두고는 모른 척 하셨습니다. 아가야, 여기서 소리내지 말고 얌전히 있거라. 응? 그때는 그게 어찌나 서럽고 야속하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것이 나름대로 저를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못된 오라비들이 어린 제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차라리 밥을 좀 굶더라도 어두운 광수에 가둬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서툰 보호 아래서나마 지낼 수 있었던 것도 7살 때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줄곧 남의 집 살이를 해야 했으니까요. 여보, 이리 좀 와보시오. 전현 좀 데리고 나와. 어느 날 밤 술에 취하지도 않은 아버지가 대뜸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왜요, 이 양반아. 애는 왜 끌고 나오라 하시오. 내가 이 녀석을 저 아랫마을 김영감 댁에 보내기로 했소. 보내다니요?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요. 애를 어디로 보낸단 말이요?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도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그 집 대감님이랑 투전판에서 한판 붙었는데 마침 댁에서 일할 계집아이가 필요하시다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돈 대신 전연을 걸었지. 져서 넘기게 됐지만 그래도 대감님이 사람을 노름빚으로 데려오는 건 아니라며 돈푼께나 쥐어주시더군. 내가 아주 싹 씻겨서 보낸다고 약조했으니 어서 저것 데리고 나와 씻겨서 그 댁으로 보내. 저는 그렇게 제 7번째 생일이 채 되기도 전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옆마을 김씨 댁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린 것을 어찌 보내냐며 통곡하던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 나뒹군 후에는 두말 없이 저를 씻겨보낼 채비를 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제 손에 쥐어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어머니는 제 품에 딱딱한 갱엿 한 판을 꼭 안겨주셨습니다. 어미가 미안하다. 너무 배가 고프거든. 이걸 한 번에 다 베어 물지 말고 혀로 살살 핥아서 아껴 먹거라. 알겠느냐? 작은 갱엿 한 판. 그것이 제게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손이 여물지도 않은 어린 계집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이리저리 치이며 혼나고 구박받으며 잔심부름이나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음식에 인색한 집은 아니어서 태어나 처음으로 쌀이 반 이상 섞인 밥을 먹어보았습니다. 나중에는 부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저를 안쓰러워하며 몰래 집어주는 고기며 전도 얻어먹을 수 있었죠. 그 집 어른들은 안주인인 마님만 빼고는 모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린 어르신은 일 때문에 거의 집에 안 계셨고 안살림을 도맡아 하시던 마님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눈에 띄지 않고 시키는 일만 얌전히 하는 편이라 크게 혼난 적이 없었을 뿐 저와 함께 일하던 언니 하나는 마님에게 뺨을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저를 팔아넘긴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제 생일 때가 되면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자식을 팔고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사람 구실 못하는 오라비 셋이 부모님의 기운을 다 빨아먹는 것인지 볼 때마다 부모님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식모살이하는 제가 더 뽀얗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니 말 다 한 셈이죠. 그렇게 그 집 식모로 들어가 산 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다는 그 집 아들이 처음으로 집에 오는 날이었죠. 일찍부터 그 집 친척 어르신이 교수로 있다는 먼 나라로 가서 공부를 했다는데 아들이 돌아오기 한 달 전부터 마님과 주인 어르신은 온 집안을 몇 번씩이나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이 벽지는 색이 너무 칙칙하구나. 당장 뜯어내고 더 화사한 것으로 다시 발라라. 아들이 쓸 방의 벽지를 2번이나 발랐다가 뜯어내고 이 그림을 걷다하며 온 집안이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가구는 또 어땠고요. 아니 이 가구는 색깔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당장 내다 팔고 새로 들여오너라. 싹 새로 들인 가구를 색이 마음에 안 든다며 팔아버리고 다시 들이기를 3번, 문짝도 미닫이를 달았다가 여닫이로 바꾸기를 여러 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오신다 해도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쯧쯧 저댁 독자 아니냐. 이 집에서 신처럼 모시는 스님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다 건너가서 자라지 않으면 큰 살을 맞는다고 어찌나 성화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저 두 부부가 일주일을 꼬박 알아눕고 나서야 아들을 유학 보낸 거란다. 저보다 훨씬 오래 그 집에서 일했던 부엌의 이모님이 제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이 땅을 밟으면 그 살을 그대로 맞는다고 해서 딱 성인이 되는 생일이 하루 지나고 나서야 귀국하는 게야. 그러니 저렇게 애가 다를 수밖에. 걸음마를 할 때부터 발에 비단 양말만 신겨 오냐오냐 키운 아들이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타고난 팔자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걸까? 저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건 대체 어떤 기분일까? 요즘 아이들의 말로는 넘사벽이라고 한다죠. 그때는 그런 말을 알지 못했지만 제 기분이 딱 그랬습니다. 저는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니 부럽거나 셈이 나는 마음조차 들지 않고 그저 신기하기만 했죠. 그렇게 한 달을 1년처럼 야단법석을 떨던 끝에 마침내 도련님이 집에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무슨 국가 원수라도 방문하는 것처럼 동네 어귀에서부터 거창한 환영식이 열렸고 스님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스르륵 멈춰서고 그 안에서 내린 것은 참으로 곱상하고 여린 사내였습니다. 어찌 사내가 저리도 고울까. 그것이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평생 햇빛 한번 보지 않고 방구석에 앉아 책만 읽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도 그랬다고 하더군요. 유학을 갔던 곳이 1년 내내 햇살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던데 혹시나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 거고 친척 어르신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학교만 오가게 하시고 집 밖으로는 절대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20살이 될 때까지
외국에서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하고 왔으니 차라리 귀한 대접받는 도련님 생활이 더 나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님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고 그 후로 몇 주 동안은 아들 곁에 찰싹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큰 아들과 한 방에서 잠을 자지를 않나, 밥숟가락까지 직접 떠먹여 주지를 않나, 잘모는 제가 봐도 참으로 유별난 광경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엌막내였던 저는 매 끼니 밥상을 들고 방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님은 밥상을 들고 온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매서운 눈으로 밥상의 반찬만 샅샅이 훑어보셨죠. 고마워요. 매번 이렇습니다. 매번 이렇게 무거운 상을 날라다 주어서. 어느 날 도련님이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얘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우리 아들은 쓸데없이 다정해서 타라. 식모가 제 할 일 하는 게 뭐 그리 고마운 일이라고. 마님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제가 있던 곳에서는 고맙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땡큐, 땡큐 하고요. 어머, 그러니? 역시 많이 배운 내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 그럼 고맙다. 이제 상 물려 가거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요. 그 말을 하면서 살짝 웃어 보이는데 글쎄 그 표정이 좀처럼 잊히지를 않았습니다.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났고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괜스레 가슴이 뛰고 명치 아래가 간질간질하니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별다른 일 없이 그저 책을 읽거나 마당을 거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직을 하고 싶다고 했다가 마님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으는 후부터는 그저 소심하게 집안에서만 조용히 지낼 뿐이었습니다. 네가 뭐하러 돈을 벌어? 그냥 집에 있다가 이 어미가 짝지어주는 여자 만나서 알콩달콩 살면서 아들이나 쑥쑥 낳아 키우면 그만이지. 뭐가 좋다고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며 돈을 번단 말이냐? 여려 보이는 인상 그대로. 그는 자기 어머니가 한마디만 하면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모습마저도 순종적으로 보이고 착해 보였죠. 제 눈에 단단히 콩깍지가 씌인 것이었습니다. 감히 분에 맞지 않는 짝사랑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이 집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주인네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보름 정도 서울에 함께 올라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혼자 두고 어찌 갑니까? 전 못 갑니다. 아들을 홀로 두고 갈 수 없다며 버티던 마님도 이번에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주인 어르신의 완강한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게 되었죠.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 또한 거절당한 후 마님은 몹시 불편한 심기를 온 집안에 퍼뜨리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거의 2주나 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없는 집에 식솔들만 남겨두고 가면 재산을 모조리 훔쳐 달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평생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글쎄 저희에게 휴가를 다 주더군요. 다른 식모며 머슴들은 모두 휴가를 받아갈 곳이 있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휴가라니 갑자기 휴가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 망나니 오라비들이 있는 집으로 가봐야 얻어맞기만 할 텐데 어찌해야 하나 고민만 깊어질 때쯤 마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 어차피 갈 곳도 없지 않으냐? 네 마님. 그럼 넌 집에 남아있거라. 다른 생각일랑 말고 얌전히 내 아들 삼시세끼 밥이나 잘 챙겨 먹여라. 부엌 외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밥하는 것이야 늘 하던 일이니 어려울 것도 없었고 양이 적은 도련님 밥상을 차리는 것은 더더욱 별일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익숙한 제 방에서 편히 잠자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휴가였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저는 얼른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님은 고기가 몇 점 남았는지 반찬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꼼꼼히 다 확인한 후에야 제게 마지못해 부엌 열쇠를 넘겨주었죠. 그렇게 꿈만 같은 보름의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태어나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 휴가가 첫날부터 그렇게 아프게 뭉개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삼시세끼 도련님 밥을 다 챙겨 방으로 가져다 주고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온 것까지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녁 8시쯤 도련님 방에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저도 이 집에 온 지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잘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자리에 누웠죠. 하루 종일 밥상을 나르며 힐끔힐끔 훔쳐보았던 도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혼자 배시시 웃던 바로 그때 제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도련님이 제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군요. 너무나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그럴 틈도 없이 도련님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꽂힌 손은 제 몸을 더듬었고 저는 그렇게 얼결에 첫날 밤 아닌 첫날 밤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갖 흔적이 남아있는 이불을 빨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어젯밤이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의 첫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 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왕이 된 도련님은 평소 제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수시로 저를 범했습니다. 낮도 밤도 없었고 장소도 가리지 않았죠. 저는 그저 이를 악물고 당하고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봄 동안 저는 그 집에 철저하게 고립된 채 도련님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손찌검을 하고 괴롭히던 마님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시기를 늘 저를 비아냥거리고 골탕 먹이던 저보다 윗사람인 식모 언니가 며칠이라도 먼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빌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에게 억눌려 그저 얌전하고 조신하기만 했던 도련님은 아무도 없자 제 큰오라비 같은 망나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험하고 더러운 말을 제 귀에 쏟아내며 저를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마님만 오시면 이런 일도 없을 테니. 다들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만을 주문처럼 외우며 보름을 버텼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된 노동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내 아들은 잘 모셨느냐? 마님의 캐묻는 말에 덜덜 떨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도 더 이상은 도련님에게 희롱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때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저를 괴롭히는데 맛을 들인 도련님은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야식을 가져오라고 시키고는 소리도 내지 못하게 입을 막고 저를 희롱했습니다. 점심상을 물린 후 가지러 갔을 때도 그런 짓을 당했고 저는 누가 볼세이동 뒤처리를 하며 방을 나오기 일쑤였죠. 하지만 한 집안에서 그런 일이 들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랫도리를 움켜쥐고 밤에 그 방에서 나오는 것을 머슴에게 들키고 점심상을 가지러 갔다가 오지 않는 저를 찾으러 왔던 식모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머리채를 잡힌 채 마님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것처럼 펄펄 뛰는 마님 앞에서 저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왈칵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마님이 갑자기 들었던 매를 조용히 내려놓으시더군요. 그리고는 곧장 저를 데리고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임신입니다. 석 달이 좀 넘었고 자궁벽이 약하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님은 귀한 아들은 차마 잡지 못하고 저에게만 온갖 악담을 퍼붓다가 결국 몸져 누우셨습니다. 그 집에 드나들던 스님이 와서 한마디 하기 전까지 저는 그 집의 천덕꾸러기이자 죄인이었죠. 대감마님 아드님이십니다. 귀하디 귀한 아드님이세요. 세상에 그 한마디에 마님이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그리고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생아는 볼 수 없다며 알과 저를 억지로 혼인시켰습니다. 귀한 아들의 혼례임에도 불구하고 식은 몹시 조촐했습니다. 동네 사람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불러 집마당에서 절 한번 하고 끝냈으니까요. 이번에도 남편이 된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마님의 뜻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식은 올렸고 며느리가 되었지만 제 처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자리가 식모들이 쓰는 행랑채에서 안채의 작은 방으로 바뀐 것뿐이었죠. 남편은 저를 아내가 아닌 그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말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지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기가 원할 때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를 덮쳤고 시어머니는 온갖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집살이를 만들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없던 새벽 문안 인사가 생기고 뱃속 아이의 건강과 아들의 무사 출산을 위해 매일 2시간 이상씩 불공을 드려야 했습니다. 비고 역한 것들을 억지로 삼켜야 했고 배우지 못한 천한 것이 며느리가 되었다는 구박도 끊임없이 들어야 했죠. 만약 그때 남편이 저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봐주고 안아주었다면 아마 저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약한 데다 자기 어머니라면 벌벌 떠는 남편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와의 잠자리에서 모두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이라도 번듯했다면 핑계를 대고 가서 며칠이라도 쉬다 오고 싶었지만 셋째 오라비의 정신질환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첫째와 둘째 오라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험악한 사람들이 죽이겠다며 찾아오는 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오히려 도망 다닐 곳이 없냐고 물어보는 형편에 친정은 더욱 기댈 곳이 되지 못했죠. 오히려 심술궂게 굴던 식모 언니들이 내 팔자만큼 기구한 것도 없겠다며 몰래 고기를 삶아주고 시큼한 귤을 하나씩 구해다주며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아들을 낳고 사람 취급받으며 살아보겠다고 버티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신병에 시달리던 셋째 오라비가 결국 집에 불을 질렀고 두 분 다 빠져나오지 못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세간살이는 첫째와 둘째 오라비가 서로 갖겠다고 싸우다가 싹 다 털어 가져갔. 제가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이 가진 몸으로 장례식에 가면 안 된다고 시부모님이 철저하게 숨기는 바람에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장까지 다 치른 후에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없고 애정도 없는 부모였지만 그래도 천륜이라 그런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혼절했고 몇 시간 만에 울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뱃속의 아이도 이런 박복한 어미는 싫었는지 붉은 꽃이 되어 후두둑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유산을 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것, 귀한 자손을 흘려? 저는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며 지냈습니다. 시집살이는 더욱 고대졌고 남편의 성적인 횡포도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아이는 잘 들어서는 몸이었는지 그 후로도 2번을 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2번 다 몇 개월을 채 품지 못하고 떠나보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집안 말아먹을 년이 들어왔다며 펄펄 뛰었습니다. 이 망할 년, 내가 아주 이 집안을 거덜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했어. 어머님,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입 다물어라. 어디서 어미. 넌 그냥 이제부터 죽은 듯이 살아.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내 아들 놀이개로나 살란 말이다. 이 집안의 대는 내가 다른 데서 이어했다. 행여 눈 사납게 뜨거나 어디서 말대꾸라도 한마디 했다가는 갑술이나 뜨는 이 집에서 알몸뚱이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는 젊고 복스럽게 생긴 여자 하나를 집으로 들이셨습니다. 제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며느리였죠. 오늘이 새아가랑 합방하는 길이리니 방에 이부자리를 정성껏 깔아 부정타지 않게 입에 이 끈을 꼭 물고 있거라. 온갖 미신을 다 믿는 시어머니는 제 입에 하얀 끈을 꽉 물려 묶은 채 남편과 다른 여자의 첫날 밤을 준비하게 시켰습니다. 아무리 정없이 산다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할 잠자리를 제 손으로 마련해야 한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자리를 펴고 하얀 요를 깔고 원한 금침을 놓고 나오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행여 또 시어머니 눈에 띄면 매질이 날아올 것이 뻔했기에 얼른 자리를 피하려는데 첩으로 들어온 그 여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지요? 애교스럽게 착 감기는 목소리로 말하는 여자를 보며 당황한 저는 입에 묶인 끈이 창피해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고는 얼른 그 자리를 피했죠. 너는 오늘 밤새 잠들지 말고 그 끈 묶은 채로 저 방 앞에서 치성을 드리거라. 단번에 아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빌고 또 빌어. 어쩌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빈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와 함께할 때와는 다르게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남편과 그 여자의 교성을 들으며 저는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침구를 빨면서도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어떤 신이시든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제발 이 생활을 끝내게 해주세요.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부터 저를 찾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미친 것이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머리끄덩이를 잡혀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네가 뭔데 새아가 보고 형님이라 부르라 마라 명을 해.
내가 입 다물라고 끈까지 물려주지 않았느냐. 귀한 자손이 들어올 아이한테 뭐 형님 내까짓게. 어머님,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게 아니면 첫날 밤 잘 치르고 인사 온 아이가 왜 갑자기 눈물바람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겠느냐. 그럼 개가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는 말이냐?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과 첫날 밤을 치른 그 여자가 얄미운 얼굴로 남편 뒤에 몸을 숨긴 채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불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저를 모함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펄펄 뛰시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싸라. 이 집에 올 때 입고 온 옷 한 벌이 내 짐의 전부일 테니 짐 쌀 것도 없겠구나. 당장 나가. 그동안 제가 바랐던 수많은 소원은 들은 척도 안 하던 신이 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원은 참 빨리도 들어주더군요. 당장 나가면 갈 곳도 없이 막막한데 옷보따리 하나 손에 쥐어주더니 정말 주저없이 저를 마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미운 정고운정 들었던 주방 식구들,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인사 한마디 할 시간도 남편 얼굴 한번 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저를 마차에 실은 마부는 말없이 산길을 오르더니 반항하는 저를 끌고 산 중턱에 있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안으로 집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단단히 잠가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그냥 내쫓은 것이 아니라 굶어 죽든 무서워 죽든 그냥 죽으라고 이곳에 버린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울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 하나 없는 폐가는 예전에 무당이 살던 곳이었는지 빛바래고 무서운 그림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나마 무서운 것들이 덜 보이는 구석으로가 덜덜 떨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해마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밀려온 폐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고라니 울음소리, 근처까지 와서 킁킁거리는 멧돼지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려 저도 모르게 온몸을 떨었죠. 바로 그때 돌쇠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가 저를 폐가에서 내보내준 후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혹여나 그 집이 있던 동네 근처에 살던 사람이라도 만날까 싶어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았죠. 이거라도 가지고 가시오. 다 팔면 그래도 몸 누일 방 한 칸은 얻을 수 있을 거요. 고맙게도 돌쇠가 챙겨준 폐물들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시어머니가 감나가고 고급스러운 것들로만 꼼꼼하게 모아둔 것이라 두세 개만 남기고 전부 팔고 나니 정말로 작은 단칸 새방 하나 얻을 돈이 되더라고요. 제가 얻은 집은 재래시장 골목 뒤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홀르신 할머니 한 분이 적적하게 사시면서 방 하나를 싸게 내놓으신 곳이었죠.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였던 할머니는 지치고 텅 빈 눈을 한 저를 한참 동안 지켜보시다가 두세 달쯤 지났을 무렵 처음으로 제게 사정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간의 일들을 털어놓았고 처음으로 제 신세가 서러워 목 놓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할머니는 제가 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서럽게 우시며 저를 꼭 안아주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제게 엄마도 되어주시고 언니도 되어주시고 때로는 든든한 할머니도 되어주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 잔뼈가 굵은 할머니에게는 재산도 꽤 많았습니다. 그저 쓰실 곳이 없어 쓰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죠. 저를 데리고 다니며 시장 곳곳에 내 조카라고 소개해 주신 덕분에 연고 하나 없는 그곳에서 저는 금방 환영받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대로만 살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신은 제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푹 끓인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어 한 그릇 사와서 막 한 숟갈 때렸는데 이미 몇 번이나 겪었던 그 울렁이는 토악질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집에서 알게 될까봐, 알면 다시 저를 끌고 갈까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가, 괜찮다. 그 망할 놈의 집에서 어찌 알겠느냐. 여기서 몸 풀고 애 낳고 살자. 사람들한테는 사별하고 왔다고 했으니 이 아이는 그냥 유복자야. 그 집 핏줄이 아니고 그냥 내 아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할머니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내 조카 태중에 아기가 들었소. 오늘부터 험한 일은 못 시키고 내가 집에서 잘 보살펴야 할 것 같으니 다들 한마음으로 좀 도와주시오. 할머니의 한마디에 온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다들 친정엄마처럼 와서 저를 살펴주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몸에 좋은 먹거리들이 문 앞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끼니마다 고기에 생선에 푸짐한 한 상을 차려주셨고 아이를 낳고 살려면 단칸방은 힘들다며 시장 사람들과 함께 작은 집도 알아봐 주셨죠. 가게가 딸린 방 2칸짜리 집은 제가 장사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이는 시장 모든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죠. 장하다, 장해, 우리 조카 고생 많았다.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건 바로 이때를 위해서였구나. 내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 비로소 저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제 아비의 좋은 머리만 쏙 빼닮고 나머지는 모두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세상에서 가장 마음 잘 맞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죠. 당연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아들은 몇 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본 후에는 별다른 질문 없이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키웠다기보다는 온 시장 사람들이 함께 키운 것이나 다름없었지만요. 학교 다녀왔니? 이리 와서 갈비 좀 뜯고 가거라. 여기 자두 몇 개 줄 테니 가서 공부하면서 먹어라. 아이고 잘 왔다.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다며? 자, 이건 아저씨가 주는 상, 특대 오징어 튀김이다. 잠깐만. 할머니가 너 지나가면 이거 꼭 들려보내라고 하셨어. 토종닭 튀김 2마리 이번에 모의고사 전국 1등 했다며? 아이고 장하다 장해. 제 아들은 정말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슈퍼집 아들 하면 시장에서도 서로 자기가 키운 양 자랑스레 떠들기 바빴죠. 그래서 제 인생은 아들을 낳기 전과 낳은 후로 나뉩니다. 그 전이 지옥이었다면 그 후는 천국이었죠. 한 번도 속썩이는 일 없이 스스로 잘 커준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법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사실 짠순이로 소문이 자자했던 저였지만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는 시장 사람들 모두를 모아 소갈비를 샀습니다. 몇 달치 벌이가 한 번에 사라졌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옛날 어르신들이 자식이 장원급제를 하면 전 재산인 소를 잡아 잔치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심정이었죠. 대학교도 제 도움 없이 착실히 졸업한 아들은 변호사 시험에도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때는 저보다 시장 사람들이 더 기뻐하더군요. 명절이 되면 제 아들은 정작 저와 함께할 시간도 없이 시장 사람들 집에 불려다니며 얼굴도 모르는 그 집 친척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조카. 이번에 변호사 됐잖수, 변호사. 나한테는 그냥 아들이나 다름없어. 변호사 아들 하나 둔 셈이지 뭐. 제가 가끔 남의 아들 데려다가 유세 떤다고 구박을 해도 시장 사람들은 허허 웃으며 내 아들 똥기저귀를 내가 갈아줬네, 네가 갈아줬네 하며 서로 공치사를 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고 좋고 감사하던지요. 다른 게 가족이 아니라 이게 바로 가족이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아들을 낳기 전에 제가 겪었던 모든 끔찍한 일이 마치 전생의 희미한 기억인 양 가물가물해질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제게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기 엄마, 혹시 밀양 쪽에 사신 적 있으세요? 밀양이라니, 거긴 왜 갑자기 묻느냐? 실은 오래전부터 궁금했거든요. 엄마가 아버지 이름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하셔서 할머니랑 엄마가 나누시던 얘기를 토대로 제가 조금 알아봤어요. 대체 왜 그런 짓을? 그냥 궁금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찾다 보니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그분이 밀양분이시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숨이 막혔습니다. 속이 메스꺼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하얗게 질려가는 제 얼굴을 보고 아들이 몹시 당황하더군요. 엄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아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벌겋게 부어있더군요. 울었어? 엄마 괜찮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깨어난 저를 붙들고 아들은 다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어 몸을 일으켜 아들을 토닥이던 그때 침대 커튼이 스르륵 열리며 누가 들어왔습니다. 누구 설마 살아있었구먼. 아이고 오랜만이요.
돌쇠야. 돌쇠였습니다. 수십 년 전 저를 살려준 은인. 돌쇠가 바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으로 손을 내밀어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마음을 읽었는지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그 집에는 입도 뻥긋 안 했으니 걱정 마시오. 그래. 어떻게 지냈어? 잘 살았어? 뭐 그냥저냥 살았지. 그래도 당신 덕을 좀 봤지 뭐. 내 덕을 보다니? 그 집에서는 내가 당신을 해친 줄 알잖아. 내 입 막으려고 아주 큰 돈을 쥐어주고는 멀리 떨어진 데다가 양곡상 하나 차려주더라고. 그게 크게 잘 돼서 지금 밀양 지역에서 나가는 농작물 중에 내 손 안 거치는 게 없을걸. 잘 됐다. 정말 잘 됐구나. 그러게 나는 잘 됐는데 그 집은 잘 안 됐어.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돌쇠는 주절주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당신 쫓겨나기 전에 들어왔던 여자 있었잖수. 퉁퉁하고 허연해 임신을 하긴 했는데 낳자마자 사산이었어. 몸 풀자마자 맨몸으로 쫓겨나고는 몇 달을 대문 두드리며 악다구니를 써서 아주 고생께나 했지. 그랬구나. 그 이후로도 서너 명쯤 더 들였는데 임신한 처자도 있었고 못한 처자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집에 아들은커녕 딸 하나 없어. 자식이라고는 한 명도 없.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지. 독하게 굴더니 벌 받았다고. 여하튼 주인 마님이랑 어르신은 결국 그렇게 애타게 찾던 자손 못 보고 눈 감았고 아들도 부모 다 가고 나서는 집 팔아 정리해서 어디론가 옮겨서 나중에는 그 아들이 더했대. 자식에 대한 집착 말이야. 갑자기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그토록 심했다는 사람이 지금 제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기 돌쇠야. 말 안 해도 알아. 나는 모르는 척할 거야. 그런데 자네 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찾아와서는 자꾸 꼬치꼬치 묻잖아. 난 처음에 그 집에서 또 사람 보내 해코지 하려는 줄 알고 입 꾹 다물었는데 아들이라고 하잖아, 아들. 나이 들어보니 딱 맞던데 그 집 핏줄 맞아. 응. 제 말을 듣고 돌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제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쳤습니다. 난 그냥 오늘 이 병원에 아는 사람 입원했다 해서 잠깐 문병 온 거고 자네는 본 적이 없는 거네? 그냥 그렇게 하자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보고 돌쇠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아들은 저를 꼭 끌어안고 꺽꺽거리는 울음을 참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마도 돌쇠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괜찮아 아들. 엄마는 하나도 기억 안 나. 엄마는 그냥 너 낳고 난 후부터만 기억나. 그때부터가 내 진짜 인생이거든. 엄마 미안해요. 그냥 저는 제 뿌리가 뭔지 궁금했던 것뿐인데 그게 엄마의 아픈 과거를 건드릴 줄을 몰랐어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네가 미안할 일이 아니라니까. 엄마 진짜 괜찮아. 우리 엄마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다 큰 아들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위해 그렇게 울어주는 아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그 집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영 찜찜하기도 했죠. 그리고 절대 말하지 않겠다던 돌쇠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살던 곳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나도 이제 이른이 가깝고 내 아들은 든든한 변호사인데 자기들이 뭘 어쩔 거야. 솔직히 지금 저와 아들의 존재를 안다고 한들 다 큰 아들을 뺏어갈 수도 없을 것이고 저를 죽일 수도 없을 테니 별로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신경 쓰이는 것이 귀찮을 뿐이었죠. 그렇게 아들과 저는 병원에서 나온 후 서로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들춰낼 필요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찜찜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넘어가나 보다 하며 살던 어느 날 나이 든 남자 하나가 저희 모자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예전의 평화가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내민 명함을 받아든 아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더군요. 아드님도 변호사시죠? 그렇다면 얘기가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군요. 일단 자리를 옮겨서 말씀 나누시죠. 변호사라는 남자와 아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남자가 돌아간 후 아들은 전에 없이 심각한 얼굴로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더군요. 무슨 일이야? 유산 상속 문제래요,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대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득하게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갑자기 총천연색으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니 너를 찾고 있더란 말이냐. 돌쇠. 그 자식이 결국 이불 연계로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저 변호사 말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죠. 엄마를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았다고요. 돌쇠라는 그분이 엄마를 절벽에서 밀었다고 했지만 몰래 사람을 보내 찾아본 절벽 아래에 엄마가 없어서 도망갔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방을 찾다가 어떻게 행적을 쫓아냈는데 여기 시장분들이 아마 다들 입을 꾹 다물고 말씀들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나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다들 한마음으로 숨겨주신 거죠. 이 시장 근처까지도 와서 수소문하고 뒤지고 했다더라고요. 그제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할 시간에 굳이 문을 닫고 자기 집에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불러놓고는 정작 일이라고는 주지도 않고 방 안에서 내도록 먹고 자게 했던 언니부터 갑자기 어디 좀 가자며 저와 아들을 끌고 느닷없이 소풍을 갔던 할머니, 괜스레 자기 가게를 놔두고 제 가게에 와서 대신 장사를 해주었던 사장님들까지 아마 저와 아들을 찾는 사람들이 시장을 어슬렁거렸을 무렵 다들 그렇게 제가 알아채지 못하게 우리 모자를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못 찾고 있다가 얼마 전에 돌쇠라는 분이 서울에 올라오는 걸 보고 따라붙은 모양이에요. 그랬구나. 내 주변을 맴돌다가 머리카락 같은 걸 몰래 가져가서 친자 확인을 한 모양이구나. 아이고 엄마, 그건 불법이니 제가 알아서 처리할 거고 중요한 건 제가 아들인 걸 알고 그 집에서 변호사를 보낸 거 유일한 상속자라서 돈을 준대요. 엄마, 유산이 100억이 넘는데요. 아들의 말에 머릿속이 댕 하고 울렸습니다. 이게 로또인가 싶다가도 다시 그 지긋지긋한 집에 코가 꿰이는 건 아닌가 싶어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싶었죠. 네가 알아서 해라. 너도 이제 성인이고 무엇보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잖니. 엄마는 사실 그 집하고는 더 엮이고 싶지 않지만 100억은 엄마가 평생을 모으고 다음 생에 또 모으고 그 다음 생까지 모아도 너한테 물려줄 수 없는 큰 돈이야. 그 돈만 있으면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니. 아들인 거 인정하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그토록 돼 있는 것에 집착했던 집이니 호적이 올리고 싶겠지. 맞아요 엄마. 그게 조건 중 하나예요. 제가 그 집 호적에 올라가는 거. 그게 뭐 그리 중요해. 내가 어느 호적에 올라가든 넌 내 아들이야. 돈 받을 수 있는 거면 그렇게. 엄마는 괜찮다.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고 변호사가 말한 조건이 또 있어요. 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지금 요양원에 있대요. 보호자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혼자 그냥 들어가 있나 봐요. 변호사는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겠지. 얼굴도 안 보고 그 큰 돈을 자식이라고 턱하니 물려주겠니? 가봐야지.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그 말을 딱 하고 나니 그렇게 소년 시절에 저를 잔인하게 괴롭히던 얼굴이 아닌 유학에서 갓 돌아와 처음 집에 들어서던 뽀얗고 해사하던 도련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를 살짝 설레게 했던 예쁘고 곱상한 얼굴은 정말 잠깐이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저를 학대하고 괴롭혔던 잔인한 얼굴뿐이었는데 그가 생애 마지막을 초라하게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가장 곱고 예뻤던 시절의 얼굴만 딱 떠오르더라고요. 연민인지 애증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얼굴이 떠오르고 나니 문득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가자 엄마. 정말로? 너만 어떻게 보내니?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 사람. 그렇게 저는 아들 손을 꼭 잡고 변호사가 알려준 요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버지르르한 요양원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시골 구석에 폐교를 개조한 듯한 작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곳에 작고 작은 침대에 그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네요.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나도 어렸고 너무 몰랐어. 자신이 잘못한 걸 모를 정도로 어리지는 않았죠. 엄연한 성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당신 덕에 내가 한은 안 품고 가게 생겼어. 호적에만 올리게 해다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랑 내 제사만 좀 챙겨줘. 부탁할게.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저한테 부탁할 일도 아니고요.
어쩜 사람은 저렇게 끝까지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평생 한 가지 아집만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제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지낸 세월이 어땠는지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때 정말 미안했노라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적에 올려 정식으로 집안의 대를 이을 자손이 생기는 것, 그것만을 위해 대충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하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발짝 뒤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가게 문 열어야죠. 어딜 가? 내가 내 애비다. 내가 내 아빠야.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어미가 몰래 도망만 가지 않았어도 내가 널 그렇게 고생하게 두지 않았어. 떵떵거리며 장씨 집안 9대 독자로 귀하게 키웠을 게다. 옷보따리 하나 쥐어주고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일하는 사람 시켜 없애버리라고 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딴소리 마십시오. 저는 쭉 아버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묵은 인연을 정리하시겠다고 해서 같이 온 것뿐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저도 어머니도 다시 뵐 일 없을 겁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그는 눈에서 살벌한 빛을 내뿜으며 새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모습이 시어머니와 어찌나 똑같은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천륜을 끊을 수는 없다. 넌 내 아들이야. 장씨 집안 9대 독자, 내 아들이라고. 제 성은 장씨가 아니라 박씨입니다. 제 어머니 호적이 제가 있을 곳이고요. 죄송하지만 어르신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엄마, 가요, 우리.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담담하게 제 아비에게 할 말 다 하기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갈게 떨리는 아들의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손을 제가 더 꼭 잡아주었죠. 갑니다. 돌아 나오는 저희 모자 뒤로 그는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패악질을 해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너 그 돈 아쉽지 않겠어? 그 돈 받아서 제가 뭐 얼마나 잘 산다고요. 엄마 아들 충분히 잘 벌어요.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요. 생각보다 저 꽤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엄마. 저 돈 안 받아도 돼요. 그래, 고맙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아들 이러는데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내 아들 하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우리 엄마한테 나는 그냥 엄마 아들이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저 그냥 앞으로도 쭉 엄마 아들로 살래요. 그래도 좋은 여자 있으면 데려와야 한다. 마마보이는 싫다. 난 며느리 진짜 예뻐해주고 너 미련 없이 져버릴 거야. 엄마, 저 방금 100억 포기하고 엄마 아들 택했거든요. 감도나 좀 해줘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려왔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 있으니까요.